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교체 성공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방송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우리 말 안 듣던데 뭐 이게 우리 말 안 들어가서 잘 된 적이 없는데. 저희가 뭐 저는 한 5분 농수는 너무 섰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선거하면 집니다. 난 그렇게 단정합니다. 지금 바로 선거하면. 아니 왜 이래 초를 치십니까? 아니 그러게 좀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금 됐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지금 뭐 결기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를 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불안한 거는 다 있죠, 그죠?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저 동기들하고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아직도. 윤석열 씨가 이제 그 야당의 주자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는 불안감, 그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불안감의 일리가 다 있어요. 저 뭐 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왜 진다는 겁니까? 지금 뭐 때문에 진다는 겁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를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진다가 아니고 질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아니 지금 하면. 지금 3월 9일이 아니고 지금 하면. 지금 놀래라.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사실은 수시로 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권 교체 지수가 20%나 더 높아요.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권 교대하고는 다르죠. 정권 교대는 지금 그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게 정권 교대고,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게 정권 교체라고 봐야 되겠죠. 개념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지난 2002년 선거 이회창 노무현 때도 그랬고 2012년 선거 박근혜 문재인 때도 정권 교체 지수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졌고 문재인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 교체 바람이 20%나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주된 요소 아까 그 인물 구도 바람. 근데 인물은 솔직히 저는 뭐 마카라고 봅니다. 막상도 없고 전부 다 비호감도가 60% 이상 넘는 후보들 아닙니까? 그 서른 의원인가 그 양반이 뭐 이재명 앞에서 막 후보들 고만고만한 사람밖에 없다. 뭐 이래도 이야기했다는데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아니 최근에 조금 이거 약간 희망적인 거는 이재명 비호감도가 더 상승했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마 그 대장동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은 구도는 사실 지금 봤을 때 저는 구도에서 지금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구도가 불리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 홍준표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몰려갔던 2030들이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가 뭐 분석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6070의 힘으로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 쪽에서 비아냥은 틀딱의 힘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한테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질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서 구도가 가장 뭐 핵심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모처럼 진다는 모처럼 간지남 그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모처럼이라고 자주 동의해놓고 또 모처럼이라고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이제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3월 9일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가기 위한 이제 겨우 스타트 선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착각이 또 어떤 착각이 빠졌는가? 마치 정권 교체 이루어내는 것처럼 대통령이 곧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안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자를 이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야권 통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당 가지고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어필하면 안 돼요. 당의 문제로.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잘나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뭔가 결정돼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목소리를 대내면은 중도층과 2030과 대다수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오히려 더 정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권
따라서 거기에서 배출된 이재명 씨를 전 야권이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덧붙일 말이 있는데. 논의가 우리 이제 저 EPD 자주 좋아하시는 얘기, 스왑 분석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내부 외부 아까 주로 뭐 외부하고 내부에 치중하는 것 외부가 싸우다 보면 결집력이 생긴다 이런 취지. 아니 그죠. 외부 예,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그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을 그동안 집중해 왔거든요. 예. 홍준표 후보 공격 안 했어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마지막에는 그래서 뭐 좀- 홍준표 후보하고 민주당이 짰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좀 하는 듯한. 아니 근데 예, 거의 그러다 사실 그 아무튼 넘어갔구나.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대중 구도가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이라든가 이런 게 민주당이 원팀이 되기 힘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나옴으로 해서 친문들이 이제 마지못해 그 이재명한테 끌려가다가 이재명을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버렸다는 거죠. 구도로. 그런 면에서 원팀이, 상대 원팀이. 구도는 더 좋아진 거예요. 상대방의 구도는. 근데 여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경선에 치중하느라고 본선을 생각하지 않고 중간층과 젊은 층들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지금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쪽은 어떻게 친문들까지 친문 반문이 결속을 하는데 이쪽 반면에 이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라든가 김동연 후보라든가 이런 그 중간층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못 가는 중간층들이 지금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아까 구도 또 외부 내부 예. 이야기했는데 한 두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예. 여쭤보는 형식으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도 중에 2030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뭐 그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의 그 댓글에 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아까 뭐 틀딱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2030 우리는 뭐 이거 지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도 나오고 했다는데 아니 심지어 398 홍준표 후보가 그 3% 398 후보라고 예. 변형됐거든요. 예, 예. 20대 3%, 뭐 30대 9%, 40대는 8%. 뭐 40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3% 9%밖에 20대 30대에서 3% 9%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위험시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대별로 나눴을 때 405은 민주당 지지고 6070은 국민힘 지지거든요. 나머지 지금 중간층에 있는 게 2030인데 2030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저는 이번 그 선거의 대선에 그 2030이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아니, 보거든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근데 사실 밀어가면 이준석 현상이라는 부분은 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 이준석 그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 부분을 소구력 예, 이런 부분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준석 현상을 단순히 그냥 그걸 볼 거냐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2030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건 이준석 대표와 같이 당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뭐 우리 이제 이대녀, 이대남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저는 모르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을 가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배분을 잘하고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히 정치판에서는요. 내가 잘해서 되는 확률보다는 상대가 개판을 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되는 게 네, 많습니다. 헛발질 상대 헛발질이 네. 거의 뭐 한국 정치가 손님 근데 그게 실수니까. 전부 다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훈수를 좀 들자면은 지금 운선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원팀으로. 그렇죠. 원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냥 자리만 준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역할을 줘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전체성을 역할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 역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역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과거보다는 훨씬 스피커가 이제 커졌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단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홍준표 씨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홍준표 씨가 그냥 막말의 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윤석열 씨는 입을 닫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자꾸 입을 열게 하지 말고 홍준표 씨가 백의종군 한다 그랬으니까 홍준표 씨가 그 스피커를 가지고 선거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씨는 백의종군이 아니고 뭐 평당원이라고 하는 백의종군을 지웠어.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백의종군은 유승민 씨가 있는데 유승민 씨가 그래도 당내 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자기 그 인연이 제일 많았죠. 유승민계가 제일 지분 많았죠. 다 날아갔어요. 다 날라갔. 근데 다 날라갔든 말든 이분의 역할이 이제는 주워 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씨 본인이 뭐 국회의원들 만나가 하는 거는 지금 시기도 안 맞고 역할도 맞지 않아요. 원희룡은 대장동으로. 자, 그렇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으로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세 그 같이 경선을 했던 이 세 사람한테 그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흔히들 몸값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몸값이 높을 때, 국민이 몸값이 제일 높을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도 제일 몸값이 높을 때가 선거 때인데 하물며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몸값을 높일 때가 선거파인다. 그런데 네 몸값을 맞다, 네 몸값을 내가 인정한다 해야 내 편이 되지. 니는 그 몸값이 안 돼 하면 그 사람 달아나요. 자, 이제 좋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부터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안철수를 잡아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아까도 좀 뭐 이렇게 중도층 뭐 이런 뭐 구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철수가 뭐 10% 정도?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게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저는 3대기 지금 그 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30 그다음에 중도층 안철수인데요. 이 안철수가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의 일정 포선을 쥐고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자기 몸값을 지금 높일 기회가 왔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도층을 경선 때문에 중도층을 그다음 버려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완주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만 저쪽에 심상정 후보는 아마 완주할 것 같아요. 완주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보수 쪽에 그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이제 지금 그 핸들링 할 거냐는 부분에 아예 관건이라고 봅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결국은 국힘과 뭐 연대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같이 가려면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김종인, 이준석 이 장애를 또 이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이렇게 봉합할 것인가? 아니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도 버릴 수 없고 이준석도 버릴 수 없고 안철수도 버릴 수 없죠. 2030 뭐 이런 부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거의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그 안철수 후보와의 협상은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 가지고는 힘들 거고 후보 본인끼리 결국은 그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뭐 홍준표 후보는 이미 그 경선 과정에 안철수 후보하고 뭐 그 연립내각까지 연합내각 뭐 연립내각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지난번에 오세훈 뭐 책임 총리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후보하고도 사실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철수 캠프의 사람이 지금 뭐 서울시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뭐 그 DJP 연합 정도의 어떤 그런 구상을 갖고 아마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여기서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뭐 이렇게 받아들일 뭐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개인적 성향이 그런 윤석열 좀 전문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마음은요. 지나가는 어린애 손도 잡고 싶어요. 그렇겠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버릴 손이 없다고요. 이준석도 못 버리고.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안철수는 핵심 지금 키입니다. 안철수를 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연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쉬운
정권 교체가 주 목적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대권도 포기했다고 발표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근데 지금 합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다시 대선 출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안철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홀대하고 너는 아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쳐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는 두 사람이 지금 자극이 존재가 됩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자, 근데 이준석 씨한테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할게요. 이준석 씨는 지금 내가 이 선거판을 당대표로서 끌고 나가겠다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게 선거국면,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역할은 지금 여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 씨는 자기의 가치는 2030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모으는데 전념을 해야지.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안철수 들어오면 돼, 안 돼. 지난번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안철수가 가는 그 선거는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안철수 없는 게 이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망발에 가까운 거예요. 본인 선거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준석 씨는 당대표의 역할 이제 그만 스톱하세요. 이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030에 치중하시고 김종인 씨는 이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한테 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 주면 망합니다. 왜? 김종인 씨를 다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권을 김종인 씨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종인 씨의 문제는 나한테 모든 권한을 다 달라는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줘버리면은 정말 김종인 씨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권 교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장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씨는 정권을 달라는 그걸 버리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준석 씨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지금부터 그만하세요. 자,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준석도 사실 썩어도 눈치고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한 어떤 당에 기여한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결국은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정권 교체의 희망에 불씨를 줬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거 거의 거의 죽은 시체와 다름없던 당을 이렇게 세운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30의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2030한테 꼰대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불거지면서 지금 특히 X세대 4050들은 거의 지금 U세대 6070의 자산을 따라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30은 400하고 자산 가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권력적으로나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사실 그 세대들은 이념에 좌우되는 세대가 아니고 자기 이익이 좌우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2030들한테 어떤 떡을 줄 거냐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2030들의 어떤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 털딱들이 읽어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목표를 안철수를 어떻게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래 어떻게 해야 안철수도 되냐. 버리면 안 되고 이준석도 버리면 안 되고 김종인도 버리면 안 돼요. 김종인도 사실 선거 관리할 사람 없어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자 나한테 모든 권한을 단락하는데 그걸 줘버리면은 이게 게임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 이제는 야권 주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은 이거 당은 체제가 당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당 대표의 입장에서 인터뷰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에 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후보가 되면 사실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맞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이 생물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가치도 달라지고 또 말도 달라져도 그게 정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의 이런 관계들 이거 뭐 본인 본인이 또 정리해야죠, 정리를 뭐. 본인 참 정리. 적절하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본인이 숙제지 뭐. 예. 아까 하나 네. 남았습니다. 네. 중도 네. 중도 표심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국힘이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하듯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해온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라든가 포지션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참 전제로 네. 이게 되면 우리가 한 70대 30 정도로 이길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아니 이제 그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정권 교체 지수대로 바람대로 예. 가겠죠. 그런데 예.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 세대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후보잖아요. 사실 뭐 저쪽도 뭐 정치 이재명과 초년생이니까.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결국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예.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 해야 가는 거죠 지금. 신뢰가 결국은 지금 이번 선거가 박빙의 싸움이라 봤을 때 중도층 표심과 2030 표심을 누가 잡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예, 잘 불리한 거 되는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재명도 사실 마찬가지로 보는 게 그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난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도의 표심은 예. 이겁니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사람이 중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를 싫어하는가는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과 정당과 정당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표심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로 전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중도가 홍준표한테 갖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중도가 이재명 씨를 밀었다고요.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어떤 반하는 어떤 쪽을 밀듯이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주자가 되자마자 국민의힘에 그 우리가 늘 텔레비에서 꼴사납게 보던 사람이 또 전면에 등장해서 돌아다닐까봐 그게 제일 우려돼요. 그러다면은 중도는 식상해집니다. 저것들이 또 전마들이 또 으시되고 말이야 완장 차고 돌아다니겠네 이게 판단되면은 또 식상해진다는. 아니 우리가 지난 7월 말에 윤석열 씨가 입당하기 전에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중도 포지션을 가라. 입당도 바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안 지켰거든요. 물론 뭐 자기가 이제 그 조기 입당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세를 모음으로 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마이너스 지금 그 뭐랄까 포지션과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남은 지금 4개월입니까? 그 3, 4개월 동안 이걸 극복했느냐는 부분은 본인이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고 지금 총력을 모아서 끌고 갈 거냐는 부분은 결국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를 생각을 해요. 전 국민이 조국 사태 때 조국의 문제 때문에 붕괴를 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할 때 그때 광화문에 모인 자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마이크 들고 연설하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총선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다 된 밥에 국민의힘이 가가 젓가락 휘저어가 완전히 개밥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안철수를 비롯해서 반문재인 세력한테는 정말 상황 모시듯이 최선을 다해서 몸값을 높이고 그 몸값을 쳐줘야 돼요. 근데 야 너가 아니라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아니 너는 필요 없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폭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전부 다 기고만장한 거를 도와준 역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산업화 역사나 민주화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보면은 야, 대한민국 사람들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주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정권을 교체하려면 뭐 새로운 후보 또 당이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우리 세 가지 뭐 넘어야 될 걸 분석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다시 경각심을 더 줘야 돼요. 그래요? 국민의힘한테 지금 하면 진다. 예, 지금 하면 진다. 그러나 정말 노력해서 신뢰를 얻으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